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또 일주일 지났는데 여러분 잘 지냈는지 궁금하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필수 영양소에 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건강에 관한 리스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위해성 평가에 관해서 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그 모든 자료는 그 정도까지만 해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시험 범위도 너무 많아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은 또 보충 자료 올리겠지만 일단 거기까지로 여러분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유튜브 동영상 그 공지사항에 올리는 건 조금 늦어졌는데 그것도 곧바로 바로 그 수업 시간과 맞추어서 공지사항에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축물 가구 등에 흡수되는 리스크인데 건축물 실내 오염물질의 유해성에 관해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실내 공기 오염물질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라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에요. 볼레타일 오가닉 컴파운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최근 그 실내 공기를 위협하는 물질 중에 그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 VOC가 있다.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미생물성 물질, 라돈 등입니다. 포름알데히드는 뒤에 자료에도 나오는데 발암성 물질이에요. 포름알데히드의 분자 구조는 산소와 탄소와 수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분자 구조식이 잘 안 보인다면 여러분들 다음 그 대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특히 강조해야 하는 그런 물질이고요. 그리고 그 미생물성 물질이 있어요. 마이크로빅 서브스턴스 그리고 라돈 등이 있다고 했는데 라돈은 우리가 우리 학교에 다음 강의에도 있겠지만 그 원자력 안전 규제 수업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물질인데요. 라돈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든 자료가 있는데 기회가 있으면 올리겠고 라돈이라는 것은 우라늄 237 원자에서 붕괴한 그 자손 원자인 거예요. 그런데 라돈이라는 것은 현존하는 그 미생물이란다. 현존하는 방사성 물질 중에 가장 무거운 물질이에요. 그런데 라돈이 실내 공기 오염물질이다. 제가 방금 전에 무거운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라돈은 주로 무겁기 때문에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아래로 가라앉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돈에 대한 대책으로는 그 지하 생활을 할 경우에는 환기를 시켜놓는다. 그리고 지하 틈새에서도 라돈이 나온다. 그리고 또 라돈 역시 발암성 유해물질로 정부에서는 최근에 실내 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그런 관련 법령을 제정을 해서 라돈을 그 관리 대상 종목으로 지정을 해서 세제곱미터당 200베크렐 정도의 그 농도가 나오면은 규제를 하는 그러한 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라돈에 대해서는 또 실내 건축법 그 건축법의 법령에서도 그 최근에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라돈에 대한 그 권고 기준, 유지 기준,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법령들을 제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 라돈이 비중이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하에 많이
그 오염물질이 있다. 그런데 라돈에 대해서는 그 지하라 했으면은 지하철 역사 이런 거 우리 그 간과할 수가 없겠죠. 발암물질인 만큼 지하철 역사에서도 나온다. 그래서 지하철 역사에서도 또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고, 우리 학교에서도 라돈에 관한 연구를 끊임없이 그 연구실에서 지속하고 있는데, 방학 중에는 지난번에도 학교에서도 그 라돈이 얼마큼 생성되고 또 오염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라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최근에 그 라돈 한 1년쯤 지났겠죠? 라돈 침대에서 나오는 그 라돈 오염치가 한 평균보다 한 10배 정도 더 나온다는 걸로 해가지고 그 라돈이 검출됐던 그런 침대들에 대해서 뭐 규제를 하고 뭐 수거를 해가고, 근데 요즘은 다른 이슈들이 하도 많아서 라돈이 조금 묻혀 있는데 우리가 그 신경 써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라돈 침대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 라돈이라는 것은 그 라돈 침대는 그 침대에다가 그 모나자이트라는 광물을 이렇게 섞어서 넣었대요. 근데 모나자이트에서는 음이온이 검출이 된다고 해가지고, 음이온이라 하면 우리가 그 우리 인체 몸에 좋은 그런 제품으로 그 라돈을 그 음이온을 형성시켜서 그 몸에 좋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그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나자이트라는 그런 광물이 그 라돈을 유발시키는 그런 물질로 되어 있어서 잘 하고자 했던 그러한 취지와는 다르게 또 우리한테 유해한 물질을 영향을 받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 음이온이라 하면은 어디서 많이 나오는가 자료를 조금 조사해 봤더니, 음이온은 폭포수 같은 데서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실내보다는 폭포수가 공기도 좋고 자연적인 환경이 엄청 좋겠죠. 그래서 그 음이온이 나오면은 당연히 우리 몸에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해요. 라고 또 라돈이든지 뭐 라돈과 비슷한 그런 광물들이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팔찌, 목걸이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그 방사성 검출기로 한번 검사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근거 자료가 없는 그런 과학을 유사 과학이라고 하는데, 이번 라돈 침대가 그 문제가 되면서부터 유사 과학에 대한 그 검증 그런 것도 정부에서 그 실시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건축물에 대한 리스크 중에 어떤 영향의 형태가 있는가? 실내 공기 내 오염물질은 건물병 증후군 (SBS라고) 해요. SBS란 Sick Building Syndrome이라고 하는데, SBS 방송국 이름이 아니고, 그리고 또 화학물질 과민증 (MCS) 멀티 케미컬 센시티비티를 유발시켜서 인간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유해 요소로 작용한다. 오늘 건강에 대한 리스크에서 건축물에 관한 리스크, 그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사례가 건물병 증후군, 화학물질 과민증.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넣어놨는데, SBS란 건물병 증후군이란 건물 내 입주들이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걸리는 코, 눈, 건조, 통증, 재채기, 코막힘, 이러한 무기력부터 건망증, 건강 이상 증상을 말한다. 특히 새집에서 건축 자재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서 영향을 받는 것을 새집 증후군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뭐 그 새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면 상당히 좋죠. 뭐 반짝반짝 뭐 우리가 느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거 외에 또 건축 자재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이런 것들에 대한 새집 증후군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건축물질 실내 오염에 관한 그런 법령이 새로 제정이 되었는데, 요 건축 자재도
그 건축법에 의하면은 건축자재 사전 허가제라는 법령이 시행이 돼서 그 자재 자체도 그 사전 허가를 받아서 그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화학물질 과민증인데 멀티 케미컬 센시티비티라고 해요. 저농도의 화학물질의 반복 노출로 피부가 과민 상태로 되어 미량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두드러기, 구토 등의 과민 증상을 나타내는 증상. 상당히 좀 고통스럽겠죠.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료에서 건물병 증후군, SBS가 무엇인지, 화학물질 과민증, MCS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은 정확히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길 바래요. 그리고 이번에는 건축물은 어떤 실내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가 조금 더 자세히 보았는데, 실내 공기 내 오염물질은 크게 사람 활동이나 건축자재, 가구, 외부 오염물질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사람의 활동은 사람 활동하거나 각종 물품에 이용하는 것에 의한 다양한 오염물질이 발생되는데, 예를 들면 의류나 화장품, 스프레이 제품, 스프레이 우리가 주로 스프레이 머리에 뿌리는 스프레이 이런 거 생각을 하죠. 한때는 그 머리가 좀 모양이 좋게 모양을 잡는다 하고 스프레이 같은 것들 상당히 헤어스프레이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알고 나면은 그 헤어스프레이 사용도 어느 정도 자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방충제, 세정제, 연소기구, 흡연, 애완동물. 여기 연소기구가 나왔는데 우리 집에서 가스레인지 쓰잖아요. 그런데 음식하는 조리 과정에서 또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을 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최근에는 그 가스레인지 말고 연소기구 대신에 뭐 전기레인지, 그 인덕션 비슷한 이런 것들을 그 사용하는 가정들이 꽤 있는데, 그 건강 면에서는 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차단을 하는, 뭐 오늘 당장 가스레인지를 뭐 그 전기레인지로 바꿔라 뭐 이러한 얘기보다는 혹시라도 또 뭐 바꿀 기회가 있다면, 선택할 그런 폭이 넓어진다면 이런 것들을 리스크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건축 자재 및 가구. 건축 자재 조금 아까 얘기를 했는데, 사무기기, 합판, 바닥 장식재, 목재, 벽지, 가구 등에서 포름알데히드, 산소, 탄소, 수소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발암물질이라고 얘기했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포름알데히드에서는 자료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여기 처음 얘기했던 VOC, 볼레타일 오가닉 컴파운드 이런 것들, 아까 실내 공기 오염물질에서 나왔었던 거죠. 그런데 건축자재에서도 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방출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아무튼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하는 경우에는 외부 공기 중에 함유된 자동차 배기가스, 연소물질, 비산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실내에 유입된다. 비산먼지, 아까 그 PM10과 PM2.5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PM10이라는 것은 직경 10마이크로미터, 그리고 PM2.5라는 것은 직경 2.5 마이크로 센티미터인데, 아무튼 그 PM2.5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 머리카락의 20분의 1, 30분의 1 정도에 되는 그러한 굵기라고 해요. 그 정부 대책 중에 그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대책, 아무튼 여러분들이 대기 오염 관련 그런 직종에 진출을 한다던가, 또 아니면은 뭐 정부기관에서 그 대기 오염에 관한 그 문제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저기 비산먼지가 첫 번째로 중요한 그런 대책의 업무 수행 과정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지난번에 첫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환경 분야의 그 우리
기사 시험 과목 대기가 있고 수질이 있고 소음 진동이 있고 토양이 있고 폐기물이 있고 또 이번 시간에 하는 생태 보건 이런 6가지 정도의 그 과목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그 핫 이슈가 되는 것이 그 미세먼지에 관한 그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대기 환경 기사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대기 환경 기사를 만약에 취득한 후 그 조건이 2년인가 3년 후인가 환경 측정 분석사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생긴 지는 뭐 대기 기사, 수질 기사는 뭐 수십 년이 됐겠지만 환경 측정 분석사는 한 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 측정 분석사 중에 가장 그 핫한 그런 내용이 그 대기 분야예요. 그런데 그 모든 그 화학 대기 관련 실험을 하는 그러한 업체에서는 반드시 환경 측정 분석사, 특히 대기 분야, 수질 분야도 있어요. 분석사를 고용하도록 의무 고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워낙 그 가진 사람 숫자가 적고 주로 그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가 그 정부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에도 의무 고용을 하기로 했으나 당연히 엄청나게 숫자가 그 적어서 희소성이 있어서 기술사보다도 더 많은 페이, 그냥 뭐 어디서나 저 연봉 올려주면서 와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그 실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무 고용 기간은 당초에는 뭐 재작년, 작년 그러다가 올해까지 하기로 했으나 최근 법령으로 1년간 유예해서 내년도 이후에는 그 환경 측정 분석사를 그 의무 고용하는데 지금 가진 사람 숫자가 엄청 적다. 여러분들 한번 저기 도전해 보시면은 바로바로 또 그 좋은 그 앞날이 보장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도 구하기 힘들다. 그러기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권유를 해보는데 저기 권유 정도가 아니고 강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외부 오염물질의 유입, 외부 공기 중에 함유된 자동차 배기가스, 연소물질, 비상물질이 실내에 유입된다. 그래서 건축물 실내 오염은 첫 번째 사람의 활동, 두 번째 건축, 자재 및 가구, 그리고 세 번째 외부 오염물질의 유입, 외부 공기에 의한 그러한 물질이 실내로 유입된다. 그런데 그 외부 공기, 미세먼지가 엄청 심한 날 우리가 창문을 닫아두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반드시 그 미세먼지가 있다 하더라도 환기는 시켜주는 게 원칙이라고 뭐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만약에 공기청정기가 있다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기청정기 만약에 우리가 선택할 경우에는 그 현재 농도가 얼마가 되는지 숫자로 그 표시되는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미세먼지 유입되는 날 실내에서 공기청정기를 틀어보면은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엄청나게 그 숫자가 높아진다고 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공기청정기는 실내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문을 닫아 놓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날씨 더워지니까 에어컨 사용 많이 하겠죠. 반드시 도중에 환기 한 번씩 시켜주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그 주거 형태 중에 주상복합 이런 형태들이 있죠. 근데 저기 뭐 강남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주상복합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기 공기청정기를 그 작동하지 않으면은 뭐 화초도 죽고 뭐 동물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공기청정기 필수인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 아까 얘기했던 라돈에 대한 그런 오염 문제도 그렇고 반드시 환기시켜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생활에 부수되는 문제인데 의류 방충제, 의류의 저 해충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의류 방충제, 파라디클로로벤젠, 후각에 자극하고 체내에 체류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살충제 뿌리죠. 이제 또 여름 되면은 가정용 살충제에는 피레스로이드계, 여기 피레스로이드라고 빨간 줄을 쳐놨어요. 이 정도는 살충제에서 그 영향을 주는 물질 피레스로이드, 이거 빨간 줄 쳐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모기향, 사실은 피레스로이드 성분이 대부분이다. 피레스로이드의 화합물은 일부분의 내분비 교란이 의심이 되고 있다. 이게 모기향 빨간 줄 쳐놨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실내 이제 그 모기 퇴치하기 위해서 뭐 전기로 전자매트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뭐 뿌리는 모기향도 있고 저 뭐 에프킬라라고 하나 그런 게 있었고 또 그 어디 캠프 가면은 저기 뭐 모기 막 물어 뜯고 그런데 야외에서 모기향이 그런 대로 또 저 정신적으로도 그거라도 펴놓으면은 모기가 덜 물 것 같고 효과도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실내 모기향 그 피워놓는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조금 아까 환기 얘기했던 것처럼 차라리 그 벌레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그 스프레이나 모기향이나 문 닫고 뿌려놓고 저기 이따가 어느 정도 죽은 다음에는 나중에 우리가 그 생활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창문 열어서 환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모기 잡으려다 촉과상간 태운다는 말이 있죠. 저기 모기향이나 스프레이 그 살충제 피레스로이드계 그 살충제 거기에 대한 그 영향을 우리가 반드시 또 그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택 자체의 문제로서 시크하우스 증후군 저기 아까 SBS 얘기했었는데 여기는 시크하우스 여기 하우스 대신에 빌딩이 들어가면은 새 집 증후군 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포름알데히드, 포르말린 그리고 벽지나 주 가구의 방부제 그리고 눈, 코의 민감 부분에 대해서 자극성 두통, 천식 발작, 아토피성 피부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발암물질이라고 했죠. 포름알데히드에 요거는 기체상이고 액체상이 포름알린이에요.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 병원에 가면 그 병원 냄새 있죠. 그게 바로 그 포름알린 우리가 그 소독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을 한 것 같은데 포름알린에 대해서 잠깐 조사를 해왔는데 화학식은 여기 탄소, 수소, 탄소 그런데 화학제 제조 공정에 쓰이고요. 그리고 또 보통 수용액은 포르말린으로 시판이 된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소독약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소독약으로 쓰이는데 병원에 가면 냄새 나는 게 포르말린 냄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부패되지 말라고 뿌리는 그런 것들도 그런 용도로도 쓰는데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화학 제품의 그 양면성, 유해성과 유용성, 해를 끼치는 것과 또 우리한테 필요한 것, 이득을 주는 것 이런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할 건데 여기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가 반응을 하면은 펜타에리트리폴이 되는데 이것을 폭발 물질인 PETN 요거는 그 다이너마이트 폭발성 물질을 그 제조하는데 쓰이는 원료가 돼요. 그런데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를 결합한 것이 PETN이다. 그래갖고 폭발 물질의 원료가 된다. 그러니까 얼마큼 유해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리고
뭐 우리가 폭발 물질 일부러 터널을 건설하려고 그럴 때 그 주위에 그 장애물 그런 것들을 다 폭파시키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다이너마이트 또 어디다 쓰는지 다 잘 알겠지만 이러한 폭약에 쓰는 물질인데 이런 것들이 건축물, 가구 등에 우리 리스크를 일으킨다면은 너무나 치명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포름알데히드와 단백질의 반응은 식물성 단백질을 섬유상으로 만드는 데 이용된다. 그래갖고 시체 방부제, 토양 살균제로 이용을 하기도 하지만은 자극적인 냄새가 크다. 그리고 점막을 심하게 자극한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먹는 것에 부수되는 리스크예요.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여러분들 혹시 이 칠판 자료가 잘 안 보일까봐 되게 열심히 써놨는데 뭐 조금 그렇게 클리어하진 않아요. 일단 양해를 구하고 광우병이라고 해가지고 BSE라고 해요. 야곡병이라고도 부르는데 광우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거 했었죠.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 얘기일 거예요. 광우 미친 소병이죠. 어떠한 수입 쇠고기를 먹는 경우에 문제가 일으켜가지고 또 광우 소가 정신이 이상하다 그런 경우에 사람 정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2000년도 초반인가 이런 고기 수입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든가 이런 영향이 크다 이런 것 때문에 광화문에 촛불 들고 나가서 시위하고 그랬다는 기사도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때 대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발현되는 기간은 한 30년 정도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나이 드신 분들은 한 30년 후에는 안 없을지도 모르니까 애들이 문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몇십 년 후에 문제가 되는 것도 다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인데 BSE라 하면은 보바인 스폰지폼 인세팔로패시라고 해요. 스폰지폼이라고 해요. 스폰지폼이라는 여기에는 보바인 S 스폰지폼. 그러니까 뇌가 스폰지 형태로 되는 거. 그러니까 뇌가 딱딱해야 할 부분은 딱딱해야 되는데 어느 대목에서는 조직이 탄탄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광우병 한마디로 야곡병, 미친 소병이라고 하고 소에게 양고기 사료를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뇌세포에 구멍이 생겼대요. 그래갖고 퇴행성 질환이 발생을 했다. 그래갖고 뇌 척수가 스펀지화 돼가지고 되는 질환인데 구제역이나 우역 여러분들 AI 조류성 독감 이런 것처럼 우역이라고 해요. 소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에게는 불면증, 우울증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정신 질환이 발생하는 것이 광우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료 보면은 원인은 프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프리온이라는 것은 단백질하고 바이러스가 결합을 했는데 소의 사료에 포함된 단백질 아까 소에게 양고기 사료를 먹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양고기 사료 단백질이 소의 성장을 촉진을 하기 위해서 가공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프리온이라는 물질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장 촉진한다. 성장 촉진하면 소가 엄청 크고 몸무게도 증가하고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고기 살 땐 보통 저울에다가 몇 그램 성장 촉진시키면은 엄청
그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가 클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고온 열 처리를 해요. 그리고 벤젠, 유기용제를 처리한다. 그래갖고 여기 이러한 경우에는 그 과도한 지방이 축적된다. 그리고 양뇌가 파괴돼서 스폰지화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신경질환을 일으킨다. 중추신경질환을 일으킨다. 퇴행성 질병, 정신 이상, 치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다. 그리고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료에 써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진단은 어떻게 하는가? 뇌 기능 검사한다. 그리고 뇌 척수 기능 검사한다. 조직 검사한다. 그리고 CT. CT? 병원에 가면 우리 CT 촬영 많이 하죠. CT는 뭐의 약자죠? C는 컴퓨터, T는 토모그래피, 단층 촬영이에요. 컴퓨터를 의해서 단층 촬영을 한다. CT가 없었을 경우에 우리가 일반 예를 들면 머리가 엄청 아프다 그런 경우에 혹시 종양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경우에 이제 병원에 가면은 CT가 없었을 경우에는 일반 엑스레이를 찍었겠죠. 근데 일반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어느 부분은 하얗게, 어느 부분은 검게, 이 정도만 그 촬영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뇌종양이 있다면 어느 부위에 어떤 크기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죠. 근데 CT, 컴퓨터 토모그래피를 하는 경우에는 상하 좌우 그리고 원하는 두께 몇 센치 몇 미리 간격까지 우리가 상세하게 그 사진으로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굳이 여러분들이 CT 촬영하지 않고라도 뭐 저 TV에서 드라마나 뭐 그런 경우에도 그 CT 촬영한 사진은 많이 보였겠죠. 그런데 그 CT 촬영 해가지고 뇌종양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상하 좌우 어느 쪽에 어떤 크기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그 사진으로서 우리가 정보를 캐내가지고 수술을 한다면은 정확한 그 종양만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첨단 과학이 CT예요. 근데 CT만 해도 벌써 나온 지가 수십 년이 됐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방사선과 환경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또 암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면은 그 PET-CT라는 게 있어요. PET-CT라면은 펫이라면은 P는 포지트론, E는 에미션, 그리고 T는 토모그래피인데 그 포지트론 그 양성자를 이용해서 양성자 방출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암을 진단하는 경우인데 그 홀바디 스캔이에요. 전신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 진단을 하는데 전신 촬영을 한다. 지금까지는 암 진단을 하는데 그 촬영하는 경우에 뇌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뇌 촬영, 간 촬영, 그 암 진단도 다 그 우리 신체 조직별로 다 따로따로 그 촬영을 했는데 이 펫CT라는 것은 홀바디 스캔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펫CT가 나왔을 경우에 나는 그거 왜 저 돈도 많이 들고 그럴 텐데 저기 그 조직별로 하지 한꺼번에 다 하나? 근데 그 이유는 당연히 암은 전이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것에 어떻게 전이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 전신 촬영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그 포지트론 양성자 에미션, 양성자 방출 위한 그 암 진단 검사법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 우리가 검사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촬영, 그 원자력에 대한 피폭의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라돈의 경우 그 우라늄 237이 그 붕괴해서 발생된 원소가 라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라늄이라는 것은 그리고 모든 방사성 동위 원소는 반감기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반감기라는 것은 방사능의 성질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우라늄의 경우는 무려 44.9억 년, 45억 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시간이 지나야 그 반으로 줄어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라돈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암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 주입해가지고 검사를 해왔는데, 펫시트가 있기 전까지 검사하던 그러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종은 테크니슘 99M이라는 핵종이에요. 인공적으로 만든 핵종인데 이 핵종의 반감기는 6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우라늄 45억 년이라고 했는데 테크니슘 99M 6시간, 그 핵종 6시간 반감기를 가진 핵종을 우리 몸에 투입해서 암을 진단한다 생각만 해도 계산하면 다 나오겠지만 어느 날 밤에 잠 안 올 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6시간 지나면 반, 또 6시간 지나면 반. 그런데 그냥 저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도 한 일주일이면 그 방사성 동요소 다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펫시트라는 것은 그 양성자 충돌에 걸리는 그 반응하는 시간이 20초밖에 안 걸린다고 해요. 20초 안에 모든 스캔, 영상 촬영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발달된 과학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저기 가까운 우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가서 보면은, 안암병원 아니라도 대형 병원에 가면 이 펫시트를 이용해서 암 진단을 한다. 그런 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더 좋을 것이에요. 그래갖고 진단비는 얼마인가 또 그것이 궁금했는데 한 100만 원쯤 한다고 해요. 근데 옛날에는 의료보험을 했었는데 의료보험 하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갖고 적용을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먹는 것에 부수되는 리스크입니다. 조금 전에는 생활 건축물에 대한, 입는 것에 대한 그런 걸 했다면, 이번에는 먹는 것에 부수되는 리스크인데,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라는 것은 제초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콩, 유채씨, 옥수수, 사탕무, 목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유전자를 재조합해서 식품을 만든다. 그리고 해충에 강하다. 감자, 옥수수, 목화, 그리고 기타 보존 기간이 좋은 토마토. 그래서 저기 미국에서 했던 건데, 이것을 먹는 것에 유전자 재조합 식품을 한마디로 방사능 조사 식품이라고 해요. 그 방사능을 주입을 해가지고 제초제를 넣지 않아도, 그리고 해충에도 강하다, 보존 기간이 좋다, 이렇게 장점이 있어요. 방사능 조사 식품. 근데 인류 최초로 방사능 조사 식품을 먹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인류 최초로 방사능 조사 식품을 먹은 사람은 글쎄 몇 년도 전이죠. 달나라에 갔던 인류 최초로 달에 도착했던 미국의 암스트롱인가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우주선에서 식품을 가져갔는데, 우리가 알기로 알약 하나만 먹고도
그 저기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알약들이 있다. 그런 거 어디서 얘기 들은 적 있죠. 그런데 우주인들도 알약만 먹고 살지 않고, 지난번에 글쎄 한 10년 전인가 꽤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우주선 타고 갔던 어디 그 과학기술 고등학교 나오고 뭐 저기 이소연이라고 그 달나라에 갔던, 아니 달나라가 아니고 우주선 탔던 그런 그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방사선 조사식품 가지고 갔다고 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내용 보니까 뭐 오징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방사선 조사식품이라는 것은 조사를 조금 해왔는데 그 12년간 조사를 해봤더니 발암성이나 유해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방사성 그 조사식품의 특징은 그 방사선에 뭐 감마선이나 전자선, 방사선에서는 그 종류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전자선, X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감마선에 대한 그 2차 오염의 위험이 낮다. 그리고 전자선은 투과력이 약해서 표면 살균에 유리하다. 그리고 내부 온도 상승이 거의 없다. 영양 및 그 품질의 변화를 최소화한다. 냉장, 냉동 식품에 유리하다. 그리고 그 모든 식품에는 우리 그 방부제를, 모든 식품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식품에 보면은 뭐 라면이든지 뭐든지 뭐 빵이든지 당연히 방부제가 들어있죠. 그 해롭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방부제에 따른 또 영양도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그런 거겠죠. 그래갖고 방부제 넣은 그런 그 화학 제품의 음식을 먹을 것인가, 방사선 조사식품을 먹을 것인가, 이런 것을 선택할 그런 시점이 이제는 슬슬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수확 후 전 세계 식량 20%가 해충이나 기타 오염이 되고 부패로 손실이 되는데, 병원성 세균으로 인한 질병 발생, 해로운 화학 그 제품의 대안으로서 그 방사선 조사식품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도 방사선 조사식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갖고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식품조사처리업을 신설을 하게 되는데, 현재 그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사선의 영향이 없는 수준에서, 그리고 우리가 방사선 조사식품을 제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시험법이 확보되지 않고, 그리고 그 고추나 인삼 등에 대해서 다중 검지 기술을 적용해서 그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또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해서 사람의 염색체 등도 검사를 했는데 악영향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아무튼 그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금 그 심판하고 있는지는 정확한 그런 것은 없으나, 앞으로는 방사선 식품이 그 과학적 근거에 맞게 우리한테 보급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유전자 재조합 식품인데, 여기서 뭐 미국 뭐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대전에 있든가 뭐 한국 품질 계량원이랄까, 그 식품 농업원 이런 그런 기관들 등에서 뭐 감자든지 뭐 양파든지 이러한 야채 등에 대해서 방사선 조사식품을 지금 제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식품 첨가물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요거는 찬반 양론이에요. 아까 화학물질도 유해성, 유용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식중독에 대한 리스크는 우유에 대한 변질에서 제로 157의 균에 의한 오염이 있다. 그리고 식기나 조리기구로부터 나오는 물질에서는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뭐 저 플라스틱 식기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리고 비스페놀 A, 여기 비스페놀 A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내분비 교란 물질, 환경 호르몬의 대표적인 예가 비스페놀 A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비스페놀 A 뒤에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그 환경 호르몬 물질 비스페놀 A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거고, 발포스트로폴, 사발면, 컵면, 뭐 이제 우리가 컵면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 스티로폴로 된 컵 라면 뭐 이렇게 하면 더 빠르겠죠. 그리고 내분비 교란 물질이 의심이 된다. 그래갖고 염화비늘, 조리기구, 장갑, 뭐 내분비 교란, 생식이나 독성, 생식 독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우리 아까 컵라면 얘기했죠. 저기 스티로폴 그런 걸로 돼 있는 거, 왜 그 컵에다가 뜨거운 물 넣고 몇 분 있다가 먹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맛있고 간편하고 엄청 좋지만 그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생각을 한다면 어쩌다 가끔 먹는 것은 좋겠지만 굳이 또 저 까탈스러운 친구들은 어디 그 MT 같은 데 가서도 저 뭐 콘도 같은 데 조리 취사 도구가 있으면은 냄비에다가 사발면 넣어서, 아니 그 컵라면 넣어서 저기 끓여 먹는 친구들도 봤어요.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건 좋지만 아무래도 그 컵라면에는 그런 발암물질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먹는 것에 부수된 리스크에서 오염된 먹거리, 환경 오염물질에서 여기 다이옥신은 어디서 나오는가? 어패류나 식육에서 나올 수 있다.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환경 오염물질 중에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다이옥신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그런데 먹거리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패류, 식육 다 안 먹을 수는 없는 건데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놓은 거고, 여기 또 PCB라는 오염물질이 있는데 이 환경 오염물질에서 다이옥신, PCB, 아까 환경 호르몬은 비스페놀 A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물질인데, 여기서 PCB라는 것은 내가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폴리크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이라고 해서 고래나 대형어라고 했어요. 이게 대형어라는 커다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PCB도 나올 수 있고 환경오염물질 나올 수 있다. 커다란 오염물질, 아니 커다란 물고기. 우리가 만약에 그 뭐 슈퍼나 어디 가서 생선을 사는 경우에 왜 생선 막 뭐 큰 게 값도 비싸고 뭐 맛도 있고 이제 뭐 그렇게 쳐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환경공학 전공한 사람들 보면은 작은 물고기하고 커다란 물고기하고 그 중금속 농축이라든가 환경 오염 그 농축 축적되는 물질들이 커다란 물고기에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견해도 있으니까 반드시 저기 뭐 크고 좋은 생선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만 단정 지을 수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환경 호르몬은 용기, 포장으로부터 나온다. 아까 저기 예를 들어서 그 컵라면 스티로폴 그걸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카드뮴이라는 것은 쌀, 보리, 대도, 콩, 일본에서 폐기한 폐광석으로부터 이따이 병을 일으킨 오염물질. 그리고 수은은 고래나 대형어에서 저기 일본 질소비료 주식회사에서 미나마타 사건을 일으킨 오염물질. 우리가 여태까지 뭐 환경 오염물질 얘기할 때는 꼭 카드뮴, 이따이병, 수은, 미나마타병 그렇게 저기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은에 대해서는 여기 그 미나마타는 일본의 그 지명인데 여기 일본에서 수은에 관한 중금속 그 거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그 미나마타 협약이라는 것을 그 맺었어요. 그래갖고 한
작년, 재작년에 그 미나마타 협약에 대한 그러한 그 세부 규정들이 있어서 그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이런 것들은 또 그 환경 관련 그런 각종 그 시험이라든가 그런 거에 꼭 한 번씩 준비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뭐 상식적으로 카토님이 있다 병이다. 수은은 미나마타 병이다. 그런데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이런 내용들도 뭐 배출 제한을 한다, 뭐 그 금지한다, 거래를 제한한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환경 관련 그 수험을 앞둔 사람들은 보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잔류 농약, 농산물에 있다, 식품 첨가물, 가공식품에 있다,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 가축 산업물에 있다 이런 것들 알아두고 이번에는 입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자세하게 나왔네요. 여기 아조 염료와 안료, 아조 염료라는 것이 그 무엇인가, 안료는 피그먼트라고 하는데 여기 대상 물질은 천, 가죽 등의 염색에 사용되는 염료 및 안료, 여기 염색 그 제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 공장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에 가면은 거기서 가장 그 커다란 유해물질을 발생하는, 폐수를 발생하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가 여기 염색 공장이에요. 여기 염색, 그 염료에서 나오는 그 폐수가 엄청 유해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뭐 가죽 공장, 염색 공장, 그리고 뭐 기타 뭐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그런 폐수들 중에 등은 당연히 그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그 폐수 농도,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환경 기준에 적용을 해서, 그리고 환경 기준보다는 더, 환경 기준이라 하면 국가가 그 지켜야 하는 것을 그 사람의 건강이나 그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비하여 국가에서 제정하는 그런 일정한 그 틀이 환경 기준이라면은 그 환경부 기준을 그 수단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세운 기준이 배출 허용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염색 폐수, 가축 폐수, 뭐 그 가죽 제품 폐수, 그리고 중금속 폐수, 당연히 배출 허용 기준으로 우리가 그 허용 기준을 제정을 해서 허용 기준을 그 초과할 경우에는 과태료 혹은 뭐 구속이라든가 엄격한 그런 잣대를 적용을 해서 그 법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염색 제품이다. 염색제품. 그런데 아주염료라는 것은 한 개 이상의 아민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아민 그룹, 여기 빨간 줄은 안 써놨지만 요 아민기 정도는 하나 알아두세요. 근데 요 아민기는 방향족 화합물이에요. 아까 이 포름알데히드 역시 방향족 화합물인데 아조염료에서 분해된 아민은 발암성 또는 잠재적인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는 안 쳤지만은 여기 아민 그룹 N이 이렇게 결합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입는 것에 대한 리스크로서 섬유의 응용 분야가 확대된다. 그리고 섬유 소재 중에 가공제가 함유되지 않는 것은 거의 없을 정도이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거일 수도 있겠죠. 뭐 요새 기능성 의류라고 하나?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등산을 갔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땀이 엄청 많이 흘러가지고 기능성 그런 의류들은 뭐 땀도 마르게 하고 또 뭐 습기도 차지 않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기능성, 이 화학약품으로 가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우리가 면으로 된 그 셔츠 같은 것만 입고 갔을 경우에는 젖겠죠. 완전히 뭐 심하게 땀을 흘리면은 이렇게 벗어서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땀을 흘린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산에 올라갔는데 그 땀이 옷에 그대로
있다. 근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젖은 옷, 뭐 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것에 기능성 소재라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소재이죠. 또 예를 들면 수영복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저기 수영복에도 완전히 그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영하는 거하고 또 나와서도 또 저기 뭐 물 그냥 털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성 소재들이 문제가 있는데, 섬유 제품의 실용성, 촉감의 개선, 합성 섬유의 고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여기에는 염료도 들어가고 캐리어라는 단체, 유연제, 방축 가공제, 대전, 여기서는 그 전기, 우리 이 정전기 일어나는 거 방지하는 이런 제품도 있고, 살균 방충제, 이런 거는 어떤 거 보면은 이불 같은 것도 뭐 항균성 그런 제품들이 있죠. 진드기 같은 거 이런 거 없는 뭐 제품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계면활성제, 여기 계면활성제는 우리가 ABS라고 그래갖고 알킬 벤젠 설포네이트라고 해요. 그런데 계면활성제는 어떤 거의 원료가 되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비누, 샴푸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형광 증백제, 이런 화학물질들이 응용되고 있다. 계면활성제, 비누의 성분이라고 그랬는데, 비누 하면은 또 우리가 뭐 샴푸도 있을 수 있고 뭐 주방에서 쓰는 세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샴푸, 세제, 거품 많이 내가지고 막 해야지 깨끗하게 이제 씻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비누 거품 뭐 만약에 한 덩어리랄까, 아니면은 뭐 세제 한 숟갈 뭐 이런 정도를 우리가 깨끗한 물로 희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세탁을 하거나 또 뭐 설거지 하거나 물로 엄청 많이 헹구어 내긴 하겠지만은 한 스푼의 그런 세제 양을 완벽하게 씻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그런 걸로 욕조 있죠. 세면 화장실에 있는 욕조 한 통을 다 넣어도 세제가 완전히 안 씻긴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1년간 먹는 세제의 양만 해도 뭐 한 스푼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아무리 씻어내도 씻으면 씻을수록 좋겠지만은 또 당연히 물 사용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 거 생각할 때 뭐 그런 세척제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소량으로 쓰는 것이 환경 오염 방지에는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포르말데이드 다시 나왔는데요. 급성, 만성, 독성이 있다. 목이나 코의 정도에 따라 자극성, 두통, 철식 발작, 아토피성 피부염 일으킨다.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 아까 여기 포르말데이드 건축물에 부수되는 리스크에서 나왔었죠. 새집 증후군 그런 거에 아토피성 피부염.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은 이 입는 것에 관한 리스크, 그리고 아까 건축물에 관한 리스크, 그리고 먹는 것에, 의식주 모든 것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 주위에서 한번 보면은 가공식품 이런 거 많이 먹은 그런 경우에 어린 아이들한테도 아토피성 피부염 당연히 많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또 실제로 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암성이다. 그리고 변이를 일으킨다. 그리고 디클로로벤젠 이런 것은 의류의 방충제, 그리고 면역 독성, 발암성 등이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생활 중의 리스크인데, 생활 중의 생활을 크게 나누어서 의식 주로 나누었어요. 의는 입는 것에 대한 리스크, 합성 섬유, 그리고 식은 먹는 것에 대한 리스크, 경구 섭취, 입으로 먹을 경우는 토양 오염, 은행나무라는 게 있는데, 은행나무는 은행잎에서 추출한 그런 물질들은
또 그 중금속 제거 뭐 이런 거에서 그 약으로도 사람이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은행나무에서는 메틸 피리독신이라는 그러한 약품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저기 그 은행 우리가 먹는 거 상당히 몸에 뭐 중금속 제거도 하고 좋은 그런 효과도 있지만 저기 은행 먹을 때는 뭐 중금속 제거한다고 무제한 먹는 게 아니고 그 자료에서 보니까 저기 열알 정도 익혀서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 과하면 좋지 않다 이런 얘기 하고 싶고, 그리고 생활에 부스되는 리스크 중에 주에 해당되는 것은 세집증후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 리스크라 하면은 화학물질의 섭취 경로는 경구 섭취는 입, 식도, 위, 소장, 혈관, 그리고 흡입 섭취, 입에서 폐, 혈관, 피부에서 혈관 이런 경로를 거쳐서 우리가 그 일상생활 중에 리스크를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내분비 교란 물질, 환경 호르몬에 관해서 얘기를 할게요. 네, 여기 빨간색으로 설명을 좀 써왔는데, 내분비 호르몬이라는 것은 혈관 속으로 직접 방출이 되는데 세포 생명 유지를 위해서 만든 대사 물질이다. 그런 분비물인데, 내분비 호르몬, 세포 생명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내분비 호르몬이라는데,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물질, 이런 것을 환경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분비 호르몬은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은 이런 것을 교란시키는 것이 환경 호르몬이다. 그런데 환경 호르몬은 내분비 교란 화학 물질로서 그 생물체에서는 그 정상적으로 그 분비되지는 않지만 산업 활동으로 생성이 된다. 그리고 내분비의 정상 기능을 방해하고 혼란시킨다. 이런 것이 내분비 교란 물질 환경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외인성 내분비 그 교란 물질, 그리고 특히 여성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한다. 여성 호르몬,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호르몬의 기능을 저해시킨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약영향을 주는 것이 DDT, PCB, 아까 얘기했죠.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그리고 다이옥신, 소각장에서 많이 나오는데 음식물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했고요. 그리고 내가 꼭 알아두라고 얘기했던 게 그 환경 호르몬의 대표적인 물질이 비스페놀 A이다. 그리고 피레스로이드 아까 살충제에서 나왔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환경 호르몬은 순놈의 악어 생식과 변화돼. 그리고 고등의 스쿼시 앙컷으로 변화했다. 그런데 무슨 다이옥신이나 PCB 등이 의심이 된다. 그리고 또 체내로 분비되는 호르몬은 정상적인 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화학물질인데 논일피놀, 후틸산류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는 그 상식적으로 알아두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환경 호르몬,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이라는 것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물의 호르몬의 작용에 영향을 주는데, 그리고 굳이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닌데 부산물로 만들어진다. 다이옥신 등에 대한 부산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PCB, DDT, BHC 다 DDT, BHC는 농약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생성물이다. 그리고 야생 동물에 대해서는 포유류, 조류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 호르몬에 대한 그 인체에 관한 영향인데, 야생동물에 일어나는 것이 인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발육부진, 성기의 발육부진, 유아의 저신장, 면역력 저하, 그리고 또 암의 증가, 그리고 또 사료에 대한 여성 호르몬을 더한다. 가축이 살이 찐다. 소의 젖이 좋아진다. 이렇기 때문에 그 사료에다가 여성 호르몬을 첨가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축이 살이 찐다. 소의 젖이 좋았다. 우유의 양을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여성 호르몬과 유사작용을 갖는 합성 화학물질을 사료에 혼합한다. 유량 증가, 용량 증가, 입질 향상.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환경 호르몬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수업 처음에 우리가 저거 했었죠. 광우병에 관한 얘기 했었죠. 광우병은 또 성장 촉진 호르몬이 아니고 물질을 우리가 그 사료에다, 소의 사료에다 주다 보니까는 그런 그 소의 뇌가 스폰지한 폼이 된다, 이런 것들. 그래갖고 성장 촉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넣다 보니까 광우병도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가축이 살찌게 하기 위해서 사료에다가 여성 호르몬을 더해서 환경 호르몬이 발생된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적 조숙화가 촉진된다, 이런 것도 다 정상적인 그런 생활들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그 시스템을 한번 그림으로 풀어놨어요. 호르몬은 일정한 바인딩 사이트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 하는데, 바인딩 사이트에 인터페런스, 간섭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된 바인딩,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를 한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 환경 호르몬의 수용체의 결합을 방해하는 그림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환경 호르몬이고 호르몬처럼 작용한다. 앞에 그 차트에서 내분비 호르몬은 우리가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그 내분비계 호르몬이 아니고 호르몬은 아닌데 호르몬처럼 작용을 한다. 그런데 여기 호르몬처럼 작용을 한다. 여기 그림이 그다지 명확하진 않지만 그림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기 바인딩 사이트, 그러니까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용체와 결합을 해요. 근데 요거는 그 수용체와 결합하도록 딱 들어맞죠. 그런데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요 그림 보면은 요거는 이렇게 그 볼록 오목이 딱 들어맞죠. 요거는 이렇게 호르몬처럼 작용을 한다. 가짜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 가짜인데 요걸 진짜인 줄 알고 결합을 하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 환경 호르몬이 발생을 해서 그 유전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아무튼 그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는데 바로 요 그림을 그 호르몬처럼 작용한다. 한번 자세하게 그려 보았어요. 내분비 교란 물질, 여기 교란이 있으면 환경 호르몬이고 내분비 호르몬, 생명 유지에 필요하다, 이런 거 구분해서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분비 호르몬, 교란 물질, 환경 호르몬, 여기서는 여기 정상적인 여성 호르몬, 아까 에스트로겐 예를 들어놨죠. 예를 들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경 호르몬의 그 대표적인 물질로 비스페놀 A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는 이 그림 보면은 여기 H3COH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HO.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차이점 볼 수 있죠. 여기 OH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 H3C에 여기서는 OH가 CH3가 돼 있어요. 그리고 OH 결합은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는 바인딩 사이트를 교란시킨다 그랬죠. 결합을 방해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그 CH3라는 그러한 물질이 또 그 새로이 생겨나고요. 이런 것이 환경 호르몬이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라는 것은 생식 기능에 작용한다. 그리고 뇌나 중추 신경 기능을 유지한다. 그리고 단백질, 당, 전해질, 수분의 밸런스를 유지한다. 지방질이나 피부, 뼈의 대사에 관여한다.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호르몬의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는 그 호르몬 주사를 먹거나 호르몬에 대한 약을 먹거나 그러한 치료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여성 호르몬이 그 바인딩이 CH3 같은 이러한 바인딩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환경 호르몬은 내분비 교란 물질로서 여성 호르몬 식처럼 작용을 한다. 가짜라는 뜻이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주로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자동차 부품, CD 등의 디스크, 시트나 창문 유리. 우리가 요즘은 CD 별로 안 쓰고 있죠. 그것만 해도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CH3와 같은 교란 물질을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내분비 교란 물질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던 화학 물질의 양면성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갖고 첫 번째 화학 물질에는 유용성이 있다.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가능해야 한다. 근데 유해성, 인간 건강과 환경 생태계를 위협을 한다. 그래갖고 유용성에는 비료나 농약, 그리고 또 의약품, 식품 첨가제, 아까 화학물질 식품 보관을 증가한다, 식중독을 예방한다, 방부제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방부제보다 또 더 해롭지 않은 것, 방사선 조사식품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등도 그 신소재들이 나와갖고 가전제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이 개발 보급. 그래서 환경 호르몬 줄이기 위한 그런 새로운 제품들도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유해성은 인간 건강과 환경 생태계 위협한다. 잔류성, 반드시 분해되지 않고 생물체에 축적되어 장기간 피해 발생이다. 이게 축적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분해되고 배설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생물체의 축적, 아까 큰 물고기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중금속 같은 것도 중금속은 배설되지 않고 축적되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리고 비가시성,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치명적 발생 후에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미량성, 100만 분의 1 미량으로도 심각한. 그리고 치명성, 폭발성, 인화성, 고독성. 폭발성, 아까 어디 PETM, 포르말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하고 플러스 됐을 경우에 폭발성이 있다고 했죠. 그다음에 광역성, 매체간 이동 및 생물체 전이로 피해가 광역하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또 시간적인 그런 광역, 지역적인 거라면 시간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잔류성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피해가 발생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화학물질로서는 환경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의 예를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DDT, 살충제나 농약에 있다. 그리고 PCB, 폴리크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이라고 있고요. 여기 변압기, 콘덴서 절연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트리클로로메탄, 그리고 트리부틸 주사, 다이옥신, 폴리카보네이트, 스트랜다이머, 컵라면 용기, 플라스틱, 이런 것들 얘기를 해놨는데, 또 6대 온실가스에 관한 그런 내용도 있는데 뒤에 나오나 한번 볼게요. 여기 OECD에서는 화학물질 규제를 하기 위해서 국제적 조합, 정보 공유를 위해서 경제적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갖고 제도를 하나 OECD에서 정해놨는데, 리치라는 제도를 해놨어요. 레지스트레이션, 등록하고, 이밸류에이션, 평가하고, 오서리제이션, 지정하고, 리스트릭션, 제한하는데, 이것을 화학물질에 대해서, 그래갖고 약자로 REA, 여기 또 R은 있지만 CH, 이렇게 빨간 글씨로만 해서 우리가 리치라는 OECD 화학물질 규제 제도, 이런 걸 하나, 화학물질 규제에서는 리치라는 그런 내용들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리치 정도는 화학물질 규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관심 대상 물질들은 나노물질, 수은, 나노라는 것은 미국에서 은나노 세탁기에서 생성되는 은나노를 살충제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나노물질의 안전성을 하고 있다.
저기 은나노 살충제, 은나노 세정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팔고 쓰고 있죠. 근데 살충 능력 그리고 또 세정 능력은 엄청나게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 참으로 편리한 거죠. 뭐 세정도 하고 살충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그 화학적으로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는 그 나노물질도 안정성은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그 세정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 좋은 것은 아니다. 반드시 그 화학물질의 양면성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그리고 수은 아까 그 미나메타 협약 우리나라는 1917년에 했네요. 그래서 이 수은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협약을 채택했다. 수은 아까 좀 중요한 대목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 그 환경 호르몬에 대한 국제적 협의는 아직 미합이 됐는데 앞으로는 엄청나게 또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과부로 화합물 PFOS 이거는 6대 온실가스 내가 아까 6대 온실가스가 아직 안 나왔네 얘기했는데 지금 나오네요. 여기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것은 PFOS라고 해서 강한 잔류 독성, 생체 축적성 등이 규정되면서 OECD, 미국 등 선진국에서 규제 여부, 반도체, 코팅제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6대 온실가스 뭐가 있었죠? 6대 온실가스 CO2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탄, CH 그리고 N2O 이산화질소, HF, CS 그리고 PF, CS, SF6 이거는 6불화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그 국제협약에서 1992년 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회의에서 제정한 그러한 내용이죠. 거기서 6대 온실가스 제정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과부라 화합물 PFOS, PFO가 아니고 여기 C네, CS예요. 아무튼 6대 온실가스에 대한 그런 것도 여기 화학물질 규제에 한 가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화학물질 규제 관련법은 화학물질에 대해서 환경부, 노동부, 농림수산부, 보건복지부, 행정지식직경부 이런 데서 했는데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자력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 관리 제도 프로그램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배출 조사 제도 조금 아까 OECD에서 제정하고 리치라는 얘기 했었죠. 뭐 레지스트레이션 기록한다 그리고 오솔리제이션 뭐 이런 거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PRTR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포르턴트 릴리즈 앤 트랜스퍼 레지스터스 그래가지고 그 이동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한다 이런 건데 사업장의 제조,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스스로 파악하고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으로 원료물질 배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다. 그리고 이 PRTR은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화학물질 배출 조사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PRTR 한번 다시 넣어놨고요. 그리고 또 제도 프로그램에서는 GHS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 GH라는 이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사례를 그냥 샘플로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건강에 관한 리스크를 넣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그리고 트랜스지방산, 특히 지방에서는 그러한 문제 찾아봤고 오늘은 건축물에 대한 리스크, 의식주 해서 또 건물 증후군, 화학물질 과민성 증후군 이런 얘기들 해봤고 그리고
또 저기 입는 것, 그리고 뭐 먹는 것, 방사선 조사식품,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저기 다음 시간에는 환경 위해성 평가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또 저기 건강 영양 평가 지난 시간에 조금 부족했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보충하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